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주말 카탈루냐 자치의회는 독립을 선언했고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자치의회 해산을 전명했습니다. 카탈루냐가 제2의 코소보가 될 수 없는 이유, 포털이 처음으로 메인에 띄운 관련 기사의 제목입니다. 코소보는 대량 학살을 경험했지만 카탈루냐는 민주적 권리를 누린 경우라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대량 학살 정도를 겪지 않으면 독립할 생각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안 되죠. 독립선언의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천부인권이 있듯이 그들 스스로에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선언을 외부에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 다음 따를 뿐이죠. 그리고 그 인정 여부는 철저히 강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 온 게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코소보는 학살을 당해서 독립이 인정된 게 아니라 러시아의 세르비아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그래서 코소보 독립을 러시아 중국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대량 학살을 겪는다고 독립이 보장됐으면 독가스 인종 청소를 경험한 쿠르드는 진작에 독립을 했어야 합니다. 약소민족들이 최근 선언한 독립들 아마 대부분 실패하겠죠. 그래도 그 독립을 심정적으로라도 응원하는 게 우리 이익을 해치지도 않는데 우리 같은 식민 역사를 가진 사람들로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 왜 우리 언론은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생각한다. 서구 강대국의 시선으로 바라본 분석만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는 이런 뉴스가 참 관심이 많은데 올해 어떠십니까? 네,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졸립니다. 네, 매우. 저는 이런 뉴스, 국제 독립 뉴스라든가 분쟁 뉴스가 관심이 많은데 이런 뉴스를 전하는 보도를 볼 때마다 참 이상해요. 저는 왜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특히 서구 강대국의 시선만으로 이런 사안을 보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 카탈루냐는 스페인 영토 주권을 얘기하거든요. 영토 주권. 스페인, 국경은 절대적이다. 영토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미국도 그걸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소보 때는 미국은 세르비아의 영토 주권보다는 코소보의 민족 자결을 응원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정반대죠, 지금하고는. 지금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해야지, 미국이. 예. 그러니까 지금 코소보가 인종청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유럽의 누군가가 얘기했더니 우리 기사가 됐는데 인종청소를 당하는 소수민족은 많아요. 오히려 쿠르드 같이 인종청소를 가장 많이 당했는데 가장 많이 배신을 당한 게 쿠르드잖아요. 미국한테. 예. 네,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사실은 실제로는 이게 이제 세르비아 동맹국이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미국은 코소보를 지지한 거고 정반대도 있어요. 크림 반도 때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합니다. 예. 크림 반도 쪽에 러시아계가 독립하려고 할 때는 러시아는 또 민족 자결을 지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영토 주권,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 지지한다고 하고, 왜냐하면은 흑해 부동항을 누가 차지하냐를 가지고 싸운 거니까. 국제법상 무슨 대단한 원칙이 있는 것처럼 기사는 쓰는데 다 개뻥이에요. 강대들 자기들 마음대로 그때 자기들이 유리하면 지지하고 불리하면 반대하고 그러는 거죠. 강대국들은 자기 시선이 있잖아요.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예. 우리 언론들도 우리만의 시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뉴스 하는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도 똑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소위 7인회를 꾸렸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나왔는데요.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7인회가 검찰의 댓글 수사를 대비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주요 정치 공작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이 7인회 멤버에는 어제 검찰에 출석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7인회 같은 걸 좋아하나 봐요. 박근혜와 7인회도 예전에 나왔던 얘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도 본인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 7명을 꾸려와서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네, 파견된 검찰 공무원 2명까지 포함해서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령 출신도 있고 육사 출신도 있고요. 국정원의 컨트롤 타워였던 거네요. 유행인가 봅니다. 유행. 예, 박근혜 7인회도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초기에 도대체 누가 첫 번째 담화에서 사과를 바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는가, 결정했는가 그 얘기 때 등장을 한번 했었죠.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사실은 정치적 자살행위인데 JTBC 태블릿 보도 직후에 그렇죠. 바로 다음 날. 예, 바로 다음 날에 인정했는데 그때 인정 안 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다고 보는데 저는. 누가 그 결정을 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으로 스스로 결정했을 리는 없을 거고.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예. 어쨌든 남재준 국정원장도 유사한 7인회 소식을 갖고 있었다. 근데 특히 이제 국정원 출신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검찰 출신들을 현재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현직입니다. 게다가 현직 검찰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7인회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밝혀진 거고요. 관련 뉴스가 많아요. 여기에. 그죠? 예, 이들 국정원 파견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국정원의 변호인 노릇도 했다라는 건데요. 조직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건데 최근에 검찰이 이와 관련된 대응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 보면요. 당시에 파견된 검사들이 국정원의 의견서를 써주면서까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깊이 관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신이 어디 소속인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그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죠. 사실 검찰 출신으로서 윤석열 검사나 혹은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속했던 조직의 선배 수장들이 막 당하는데도 상관없는 거죠. 예. 상관없이 그냥 국정원에 가면 또 그 국정원에 충성하는 겁니다. 예, 오히려 자신의 출신 조직인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 건데요.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출세를 하고 싶었겠죠. 예. 그래서 국정원에서 댓글 수사를 하는 검찰을 가장 방해한 자들은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네, 어제 JTBC가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 보도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 이와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지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해당 검사들이요. 예, 증인도 코칭을 한 거죠. 국정원 직원들을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때 이제 재밌는 건 그때 당시 재판에 출석해서 그런 증언들을 쭉 했는데 나는 모른다. 종북 세력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랬다 했는데 최근에 다시 검찰 수사를 그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새로운 혐의 사실로 나왔으니까 받고 있는데 그때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다고. 네, 다 실토한 거죠 이제. 실토하고 있습니다. 예, 실토하고 있고 그럼 그때 거짓말을 시킨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따져 들어가 봤더니 국정원 내에 파견 갔던 검찰 출신들이었다. 예. 네. 그런 검사들이었으니까 국정원을 파견시켰겠죠, 또. 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을 비롯해서 7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는 이재영 검사와 서천호 전 차장, 장 전 지검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현재는 전보 조치돼가지고요. 부산지검장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검찰 내에서 검찰 출신들이나 지검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지검장 정도로 수사할 때 반발이 있거나 또는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없어요. 예, 없는 것이
검찰 내에서도 뭐 동정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검찰이 수사하는데 검찰을 수사를 방해하려고 가짜 세트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예. 세트로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가짜 서류를 잔뜩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거기를 압수수색하도록 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일을 결정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제 뭐 증언을 코칭하고 하는 게 다 검찰 출신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관련 뉴스가 쭉 많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구속됐다 또는 수사받고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 저도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도대체 누가 구속됐다는 건지. 예. 댓글 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이제 관련 뉴스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주말에. 네. 자, 다음은요. 네, 2008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 계좌에 숨겨둔 4조 4천억 원대 돈이 있었다라는 바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차명 계좌에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금융당국의 판단이 그랬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이 드러나자 최근에 9년 만에 금융위원회가 차명 계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주요 인사들은 뭐 바뀌지 않았다고 해요. 정권이 바뀐 거죠. 예. 정권이 그렇죠. 바뀐 유권 해석이 바뀌는 거니까요. 정권이 바뀐 것이고요.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 단위는 아니고 그죠? 예. 1,000억 단위 정도. 실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박용진 의원님. 예, 박용진 의원님 주장에 의하면 예, 계산을 또 저희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2조 이상 과징금까지 하면 2조 이상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또 해줬으니까 이렇게 되면 1,000억대 네.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2조에서. 네, 그렇죠. 이자 배당 소득세. 예. 예, 이자 배당 소득만을 부과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나오겠네요. 왜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냐. 과징금을 부과하면 실제로 총 4조 얼마가 남겨 있었는데 거의 다 돈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90%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나오기 때문에요. 이 문제 다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실제 얼마나 부과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깜빡 잊었는데 원세훈 아까 댓글 이야기할 때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은 불법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관련된 소식이 또 주말 동안에 전해져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댓글 공작 등 혐의로 구속된 유성욱 전 심리전단장의 발언입니다. 자신이 수감되기 전에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이를 경향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세훈 전 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폭로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적법 범위 내에서 일할 것 같으면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국정원은 법을 초월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다른 국가와 첩보 전쟁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댓글 다는데 이걸 적용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국민 대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지시했다라는 거죠. 이건 뭐 그럴 법한데 제가 폭로한 장문에 글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원세훈 원장이 재임 기간 중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이버 업무에 매달렸다 이런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썼잖아요. 다음 아고라를 잡아야 된다느니. 근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원세훈 원장의 사이버 업무에 매달린 이유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에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내려와서 여기저기 댓글 달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이건 제가 이명박 정권 초기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초기에. 대통령이 무슨 행정관 자리에 와가지고 등 뒤에 서가지고 여기 기사에 댓글 달라고 했을까 싶은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그때부터 본인과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대단히 민감했다. 댓글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원세훈 원장의 집착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착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안 되자 결국은
국정원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초반에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들, 청와대 내에서 일부 행정관들이 그런 댓글 작업을 하다가 그 규모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로 그렇게 조직이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커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어쨌든 임기 초기에 행정관 근무하는 데 내려와서 PCD에 서서 그 일을 당했다는 사람으로부터 저는 건네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 그렇다면 이제 원전 원장의 입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진술만 남아 있는 겁니다. 글쎄요. 자신이 형을 살고 나서 그 다음 삶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달려 있겠죠. 예. 이미 형은 확정됐으니까요. 네, 뭐 자. 아직 2심이긴 한데요. 사실상 확정입니다. 하나, 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가 있나요? 또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 조성 의혹 문건이 나왔습니다. 2008년에 차명으로 보이는 10여 개의 개인 계좌에서 다스로 120억 원이 옮겨졌다라는 JTBC 보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 내용 전문가들이 두 분 있어요. 조진우 기자하고 안홍근 총장이. JTBC가 급하게 아침부터 단독을 한 내용이죠. 예. 간단하게 정리하면 2008년에 개인 명의의 계좌 43개가 다스로 옮겨졌다 이런 내용인데 이 문건 자체가 주진우 기자가 사실은 들고 나왔던 문건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예. 네, 분홍 보따리에 쌓여져 있던 그 문건이죠. 네. 이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 하나 아직 2분여 남았네요. 2개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정감사 보이콧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 국정감사에는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어제 밝힌 바인데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연일 과거사의 일탈 행위를 찾아내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따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이대로 국감 끝까지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마지막 정보위에는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겠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당은 방통위원, 본인들이 지명했던 방통위원이 임기 이전에, 사퇴하는데, 예. 그 2명의 지명권을 여당에서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감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면, 자신들이 여당 시절에 6명을 임명하거든요. 예, 6명 임명했는데 지금은, 야당이 되면 이제 3명으로 줄잖아요. 심지어 야당도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와 다른데요, 처지가요. 예, 야당이 되면 이제 줄어드는데 숫자가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예, 자신들이 한번 임명했던 사람들이 보궐이 되면 그 사람들을 자기가 야당이 됐더라도 계속 지명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제 보이콧을 하는데 이 논리대로면 6명을 여당일 때 지명했어요. 자신들이 야당이 됐어요. 이제 3명으로 줄어야 되는데, 임기 직전에 다 사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6명을 지명할 수 있어요. 이런 논리대로면. 왜냐하면 임기 전에 6명은 자유한국당에 배정됐다는 주장이거든요. 야당이냐 여당이냐 아니가. 놀라운 아니라.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논리대로면 여당 상관없이 자유한국당은 항상 6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기 직전에 사퇴시키고 계속 보궐시키면 되죠. 연속해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국감 보이콧을 했는데 큰 반향이 없자, 예. 막판에는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침 국정국감입니다. 뭐 있나요 또? 예, 하나 더 소식 전해드리면요. 네. 예,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등 당내 통합파 의원들이 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일에 개최 예정인 의원총회를 전후로 해서 탈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도 탈당. 이게 아니라 한 번에 움직이려고 하는 거군요. 예. 네, 11월 3일에는 또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출당 관련된 최고위원회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분수령이 될 자리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녹취록이 어떻게 되느냐. 이영주 의원의. 그게 또 중요한 관건이겠죠. 원래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이 대결할 때 처음에 녹취록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예. 그 녹취록의 내용을 각자 자기가 유리한 방식대로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었는데 이용주 의원이 등장하면서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 이용주 의원은
홍준표 대표는 그 재판 시작되기 전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서청원 의원 사람인데 나한테 그러냐라고 항의했다고 하고. 네, 자제시키라고 전화했다라는 취지죠. 서청원 의원은 자신에게 청착했다고. 그건 뭐 같은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등장해서 했던 말은 두 사람이 그동안 다퉜던 내용과는 다르고 사실이라고 하면 다르고 1심이 끝난 후에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라는 게 이용주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한 또 녹취록이 있다라는 취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실제로 있다면 그 녹취록이 개뻥이냐 아니냐에 여러 따라서 번 나오네요. 개뻥.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이런 녹취록이 있다는 공방이 뭔가 결정적으로 끝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녹취록이 있다고 막 하다가 흐지부지 사라지거나 녹취록을 들어봤더니 별거 아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 다른 당의 의원인데 녹취록이 있다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고 서청원 의원이 이제 두 말 더 이상 할 수 없이 출당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내용이 이용주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다르면 이용주 의원도 굉장한 타격을 또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녹취록이 이 주장 들으면 두 개에 해당되는 건데. 예. 네, 아직은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사이의 설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